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변화는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꽤 많은 부동산들이 동시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부동산 앱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바로 보입니다. 빌라는 가격을 아무리 내려도 거래가 안 되고 오피스텔은 월세 임차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예 전세를 찾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흔합니다. 빌라는 1억 이상 내려도 연락이 없어요. 오피스텔은 전세가 안 맞아서 월세로 돌렸는데 그것도 공실입니다. 대출이자 내다 지쳐서 그냥 손해보고 내놨어요. 이게 일부 지역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 외곽, 심지어 서울 인접 지역에서도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이 이렇게 먼저 흔들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시장은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에 더 의존해 있었고 전세와 대출이라는 구조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이슈 이후 빌라 전세에 대한 신뢰는 거의 무너졌고 오피스텔은 공급이 너무 많아 임대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오르자 대출을 끼고 버티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늘 그렇듯 가장 약한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지금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벌어지는 일은 부동산 시장 전체의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바로 아파트 시장입니다. 최근 들어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2억, 3억씩 가격을 낮춘 거래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오래된 구축이나 지방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양 당시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었고 당첨만 되면 로또라 불리던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축, 역세권 신축, 브랜드 대단지, 심지어 준공한 지 몇 달도 안 된 신도시 아파트까지 예외 없이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상승장 끝물에 영끌로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치명타를 맞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들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파트니까 결국 오른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이자야 조금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나가는 이자는 커졌고 생활비 부담은 늘었는데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늘 반복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이 먼저 오르고 그 열기가 외곽과 지방으로 퍼집니다. 하지만 하락기에는 반대입니다. 나중에 올랐던 곳부터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공급이 몰렸던 신도시 외곽부터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시장. 이게 바로 모든 자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흐름을 단순한 일시적 조정으로 볼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볼지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엔 아파트가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도한 공급, 고분양가, 전세 붕괴, 대출 규제. 아파트니까 오르겠지. 그때는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자가 늘어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죠. 가장 안전한 아파트도 이런 상황인데 오피스텔과 빌라는 어떨까요? 이제 그때 부동산을 산 사람들,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급매로 내놔도 심지어 2억 3억 손해보는 가격으로 던져도 연락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팔 사람은 넘치는데 살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상승장이 모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못 산다. 영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빌라라도 사라, 안 사면 끝이다. 언론도 유튜브도 주변 사람들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냉혹합니다. 전세가가 떨어졌고 매매가는 더 크게 떨어졌고 전세 임차인이 빠져나가면서 역전세가 그대로 본인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자는 계속 올라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죠. 이제 손해보더라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멈춰 있으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붕괴, 즉 살 사람이 없는 시장이 된 것입니다. 유미 씨는 지난 상승장 말기 서울 외곽 빌라 한 채를 갭투자로 샀습니다. 그땐 투자를 안 하면 바보 취급을 받던 때였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아파트는 비싸니 빌라라도 잡아라. 전세 끼고 사면 내 돈 거의 안 들어간다. 모두가 사니까 나만 안 사면 바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유튜버들도 다음은 빌라가 오른다며 좋은 전망만 내놨습니다. 그렇게 전세금으로 매입가 대부분을 메우고 본인 돈은 조금만 넣고 빌라 한 채를 손에 넣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만 생각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전세 가격은 폭락했고 임차인이 나가면서 역전세금 수천만 원을 돌려줘야 했죠. 또 매매가는 구매 시점보다 2억 이상 떨어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손해를 감수하고 싸게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수자가 없으니 매달 대출이자와 유지비만 내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빌라, 오피스텔, 외곽 아파트, 소형 상가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빌라 자체를 찾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매매 자체가 안 되고 있죠. 예전에는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금액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 자산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입니다. 거래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실제로 전체 시장은 소강 상태이고 대출 조이기로 인해 젊은 세대나 서민층 수요가 꺾인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빌라 투자로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였습니다. 민수 씨도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덜컥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6억짜리 신축 빌라를 대출 3억 5천만 원을 끼고 샀습니다.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었죠. 재개발만 되면 대박 날 거라는 말을 믿고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좀처럼 진척이 없었고 빌라 사기 뉴스가 터지면서 시세가 급락했습니다. 민수 씨는 조금만 버티면 회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버텼지만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도 공사비가 늘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언젠간 사업이 진행되고 가격도 회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은 민수 씨는 매달 이자 내는 게 버거워서 손해를 보고라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는 민수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빌라와 다가구 건물은 전세 수요가 줄어서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민수 씨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시장 변동에 취약해진 것입니다. 민수 씨의 사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투자 실패 사례들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많습니다. 아파트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은데요. 예를 들어 평택 고덕 신도시에 사는 최영식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씨는 4년 전 평택 고덕 신도시에 9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5억, 자기 돈 4억으로요. 그때 평택은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함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던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이 5억 후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가격에도 안 팔리고 있죠.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집값은 3억 가까이 떨어져서 너무 우울하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자는 오르니까 미치겠네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처럼 고점의 대출을 풀로 받아서 매수한 사람들이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규제 이후에는 서울 상급지의 가격도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송파구의 경우 작년 대비 아파트 거래가 60% 이상 줄어들었고 일부 단지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꼬마 빌딩과 구분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심각한데요. 서울 강동에 꼬마 빌딩을 산 연아 씨는 20억 중반 건물을 대출 70%를 받아 매수했어요. 원래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월세 수익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반 이상 공실이 됐습니다. 월세 수익은 반토막인데 이자는 그대로 나가니까 매달 적자만 쌓이고 있습니다. 연아 씨는 결국 건물을 내놨지만 2년째 매수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해보고라도 팔까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김소정 씨는 강북에 20억짜리 꼬마 빌딩을 샀습니다.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는데 공실률이 30%가 넘어가면서 월세가 이자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고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주거용이라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패 사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 공실이 80%를 넘는 곳도 많아서 주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입니다.
예전에는 20억짜리 집 사면서 15억 대출 받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또 시장에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팔 거라는 생각에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의 부동산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혔고 금리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집주인들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 건물이면 임차인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실률이 30에서 50%까지 치솟은 빌딩도 많습니다. 월세 수익이 없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금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 세금 강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과 건물주들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산 분들은 공실률과 거래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아파트를 산 분들은 가격 조정과 매수자 부재로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엄청 큽니다. 10억을 훌쩍 넘는 대출 끼고 부동산을 샀을 때 그 이자 부담은 엄청납니다. 대출은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사고 팔 때 거래 비용, 세금 다 고려하면 단타로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금리, 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합니다. 지금과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저렴한 매물이 늘어나면 그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드머니가 부족할수록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거나 본인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과도한 대출은 지양하고 정책과 시장의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